네, 오늘 어쭈구리에서는요, 여러분이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모셨는데요. 바로 이성헌 자유한국당의 사무부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전에 그렇습니다. 한번 초기에 나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근데 다음에요. 네. 다음에 성함을 딱 검색을 하면요. 여러 명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부총장님의 특징이 있어요. 뭐게요? 뭘까요? 그 나오신 분들 중에 머리숱이 제일 많다. 소개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 정말 머리숱만 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모습은요. 지금 네. 보시면요. 정말로요.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딴 분들은 다들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들이 나온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시는데요. 부총장님이 정말 제일 앞에 검색이 되시고 그리고 숱이 제일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머리숱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머리 심는 게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 머리 심기 위해서 돈 들이진 않았으니까 그건 정말 아버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든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참 이상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했는데요. 이성헌 사무부총장님을 모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우리 국민들도 시청자들도 궁금해하는 건데요. 정치를 왜 하시게 되셨나요? 저번에 방송하고 나가시니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부총장이 왜 정치를 시작하셨나요? 라고 댓글이 달려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정치 입문한 지는 좀 됐는데요. 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버스를 타고 집에를 돌아오는데 한 몇 살 정도?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대 초반쯤이었을 네. 거라 생각하는데 아주 어린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버스에 올라와서 네.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국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엄마가 뒤에 있고 엄마는 없었고 혼자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혼자서 했군요. 예, 네. 그런데 마침 그 아이가 노래 부르고 구성지게 동냥을 할 때 밖을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비인소년 합창단 애들이 공연을 마치고 이제 너무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에 오르고 있는데 그 개만한 또래 아이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막 그 애들한테 꽃다발을 전달하기 위해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버스 안에 있으니까 꽃다발 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팔짝팔짝 뛰고 있고 반면에 그 비슷한 또래 한 아이는 이제 버스 안에 들어와서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국어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이렇게 타고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국어를 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이 불평등한 모습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좀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데 대한 강한 좀 적개심도 있었고 또 그거를 타파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정치라면 정치입니다만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학생운동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대중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대중성에서의 광범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입문해서 결국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너무 아까 순간 너무 슬펐어요. 왜요? 네. 근데 제가- 지금도 우리 사회가 보면은 자기 부모님이 뭐 돈이 있는 아이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하고 또 그런 공부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좋아진 반면에 너무 없는 슬퍼요. 네. 없는 집 자제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저는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요. 베이비박스 아시죠? 네네네 알죠. 제가 베이비박스에서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한 몇 번 따라가서 이제 봉사 차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못 가요. 아 그래? 그게 아기들을 딱 보면요. 아기들이 아토피에도 걸려 있고 아주 갓난 아기인데도 이미 이게 경계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럴 수 근데 있구나. 그 베이비박스에서 나온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 네. 아이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옆에 바로 엄마 아빠와 온 아이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쌓여 있는 그 보가 완전 실크 같은 거에 아기를 싸고 있고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부티 나는데 이 애가 지금 결혼 7년 만에 얻은 귀한 아이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를 어쩔 줄을 몰라서 다들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이 아이와 그 두 아이가 비교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베이비박스 봉사를 제가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방금 생각나면서 와 정말 비엔나 소년 합창단에 있던 그 옆에 있던 꽃주는 아이들과 그걸 보고 정치를 입문하셨다는 말씀에 정말 마음이 지금 찡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네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정치인이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좀 많이 이루셨습니까? 뭐 잠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면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부터 좀 사회 변혁과 네. 좀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이 자기 일한 만큼의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학생 운동도 했었고 네. 또 그 이래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제가 목표했던 그런 일을 이뤄내는데 상당히 좀 그 성과가 좀 부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개인의 어떤 의지보다도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정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바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가치관을 똘똘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아직도 제가 정치권에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아주 선배 정치인이시잖아요. 정말 선배 중에 대선배시잖아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뿅아리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저한테는 동료이시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먼저 걸어가고 계신 또 우리 당에서는 부총장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도 자괴감이라는 말씀을 딱 쓰니까 전 순간적으로 저분도 힘들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사실 저는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제가 한 12년 정도 같이 비서로서 모시고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가까이서 같이 모시고 일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임체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떤 그러니까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땀 흘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사회 변화에 좀 쫓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됐죠. 근데 우리 유 위원장님은 정말 아주 떠오르는 스타니까 스타. 그게 아니죠. 새로운 스타. 이제 조금 이제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이렇게 콕 하고 지금 나오고 병아리가 달걀이 너무 컸어. 예, 지금요. 아직 알을 다 못 깨고요. 아래 머리만 내밀고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을 새롭게 그러니까 재건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유 위원장 같은 이런 아주 정말 프레시하면서도 확실한 자기 주관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좀 정치권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오래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을 만들지 못해서 좀 그런 순환을 좀 늦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못다 이룬 그런 꿈을 좀 이뤄나가기 위해서라면 좀 이렇게 스타급의 신예와 저 같은 이렇게 좀 네. 오래된 사람도 같이 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좀 새롭게 무장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근데 원래요 신인은 뭐가 있냐면요 그 용기는 백배한데요 서툴고요 또 이렇게 뭐 연식이 오래 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혜와 연륜이 있으신 분은 참신함은 진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혜에서 나오는 내공 공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를 하면 되는데 너무 아쉬운 게요.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청문회 보면서 안 안타까우셨습니까? 저는 사실 청문회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자기들이 내세웠던 무슨 5대 원칙이라는 것을 네. 내걸어놨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추천한 사람 중에서 통과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기준에 의하면.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전부 이런저런 그 변명을 대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다시 임명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이 정권이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서 아주 무한 독주 내지는 질주를 하려고 하는구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사실은 그 청문회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한 그러니까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지만 그걸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우리 보수 세력과 또 우리 당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세력들이 너무 큰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 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우리에 대한 그동안에 걸었던 기대를 네. 그러니까 저버려버리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내부에 대한 어떤 혁신과 개혁 이런 작업들이 조금 그러니까 병행되면서 그런 작업들이 비판도 해야 되지 그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비판만 하게 되면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너희들은 뭐 어떤 사람들인데라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우리 그러니까 유해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정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또 저희들이 같이 서로 어깨동무해가지고 당을 확실하게 좀 바꿔나가는 작업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같이 이렇게 신인들은 뭐가 있냐면요 청문회를 보면서 돌진 이것만 있거든요. 정말 앞으로 돌진만 있는데 옆에서 우리는 쇄신을 하면서 가야 돼 하고 딱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확실히 내공이 달라요. 전 돌진하다가 잘못하면 돌 맞을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부총장님 네. 지금 7월 3일날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당대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전당대회 그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많은 국민들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네, 네. 그 전당대회는 우리만의 파티인 줄 알아요. 서영 씨 전당대회 뭔지 잘 모르죠? 거봐요. 이렇게 일반 국민들 그리고 학생들은요. 그건 축하 파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전당대회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는 그러니까 최고로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전당대회거든요. 네. 그 전당대회 대의원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만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의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4명, 그 청년 최고위원 1명 네. 이렇게 해서 도합 6명의 그러니까 지도부를 선출하는 대회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저희 당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실은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당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나서야 될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도부를 새롭게 뽑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지도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당을 변모시켜 나갈 것인지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하고 또 알리기 위한 네.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네요. 아주 뭐 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거의 대통령 선거, 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에는 전당대회가 대통령 선거와 비슷하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비중으로 볼 때는 그만큼 중요하죠. 당으로서는 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출된 지도부가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아, 임기도 있군요. 아 그럼 임기가 있죠. 2년. 임기도 있고 왜냐하면 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도부 사퇴 이런 말들을 또 방송에서 봤거든요. 아, 예. 지도부가 분명히 있었는데 전원 책임 사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정기전당대회는 매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7월 3일 날 선출된 지도부는 2년 동안 이제 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계속 가지만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형편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지도부가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이끌지 못했다는 네. 평가를 국민이 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뭐 책임지고 사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나쁜 생각은 하지 마요. 아이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마요. 그러면은 그런데요. 방금 아까 당 대표라고 하셨고요. 네. 또 이제 최고위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최고위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청년위원이 있네요. 네. 그럼 최고위원이 총 5명인 거네요. 5명이죠. 지금 전체 최고위원 규모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 최고위원하고 네. 선출직에서 이제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네. 5명 중에는 청년이 한 명 또 들어가고요. 청년 1명. 들어가고 네. 또 반드시 여성 최고위원 1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여자에 주는 조금 혜택이군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3명을 이제 남성 중심으로 이제 사실은 뽑히는 결과가 되죠. 그래도 좀 많은 거네요. 남성 숫자가. 뭐 어쩌면 그렇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최고위원 뽑힌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1명 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영입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9분이 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네. 거의 이제 뭐 청와대 내각이 구성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 국무총리가 있으면 국무총리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뭐 10몇 개 부처의 장관이 있듯이 네. 이제 각각의 이제 의사결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청와대로 치면 대통령과 수석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관료 조직은 상명하복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명령하면 네. 하지만 여기 당은 또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설사 대표 최고위원이고 최고위원 하더라도 명령 체계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거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합의에 의해서 하는 네. 경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 지도부가 1인 총재 체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2010년도 이후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게 이제 권위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독선한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보다 당내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바꿨고 그게 이제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표 1인과 그러니까 나머지 8분의 최고위원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만 나갈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란 것은 국회의원도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도 할 수가 있고 그럼 모든 또 당원 당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자유한국당의 당원은 모두가 출마할 수 있는 거네요. 모두가 출마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저는 처음에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댓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들어왔던 질문 중에
위원장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당협위원장은 도대체 뭡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 요즘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의원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의전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게 돼 있는데 전국을 국회의원 뽑는 선거구를 25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253개.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 제도를 지금 현재 도입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자유한국당은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그 선거구의 책임자를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6명이 있습니다. 오, 맞네요. 156명. 국회의원 숫자보다 당협위원장 숫자가 훨씬 많죠. 지금 거의 뭐 7대3 비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이제 또 질문 하나 드리자면요.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에 있으면 네. 민주당에는 당협위원장이 있겠네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원외 위원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원외란 것은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 있으니까 원내가 되고 네. 국회의원 안 되신 분들은 국회 밖에 있으니까 원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원 협의회 그 책임자 위원장인 셈이죠. 그러면 253개 지역에는 네. 각 당별로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네. 이해가 쏙쏙 가시죠? 역시 설명을 쉽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7월 3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네. 이거는 극비리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최고위원회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우리 당이 네. 정말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뭐 정풍운동 한다는 차원에서의 이런 구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찬성합니다. 저는 네. 당을 정말 다시 그러니까 재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새롭게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구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을 재건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당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꿨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100일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모습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별로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은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당의 156명의 원외위원장 전체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높으신 분이셨군요.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던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원외위원장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신 거네요. 높은 건 아니고 전체 156명의 위원장들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좀 논의도 활발하게 하고 뜻을 네. 모으기 위해서 협의회를 지금 그러니까 구성이 됐는데 법적 기구입니다. 당 내부 기구로서 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다수의 위원장들이 좀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외 위원장 중에서 누군가는 최고위원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네.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 그런 주장이 아닌가요? 많이 네. 있고 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지만 회장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그러니까 이성원 씨가 좀 나서라 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능력이 또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15일 날 전체 위원장들 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아마 많은 위원장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그때 가면 최종적인 결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염원을 받으면 나가실 의향도 있으시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네. 만약에 다수의 우리 위원장님들이 그러니까 저보고 그 일을 좀 하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몸을 던져서 좀 당을 재건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봐야겠다는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표. 아이, 지금 감사합니다. 한 표 드렸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좀 네네.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저 지금 바로 한 표. 그러니까 또 좀 더 많은 사람들, 많은 위원장님들이 거기에 지도부에 좀 들어오게 있으니까 우리
유해 위원장님도 좀 들어오시죠. 같이 좀 합시다. 저도 지금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아니 정말로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에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체육대회 같은 데 갔을 때 자리 싸움도 좀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자리 전체를 이끌어 가고 계신 분이신데 원내가 있으면 원내도 있어야 되고 원내의 목소리도 함께 어우러질 때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큰 그릇을 만들어 가고 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좁은 저희 석연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네. 힘 좀 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근데 도와주시고.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네, 한 개 더 네.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요즘 정책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따끔한 질책 주고 계십니다. 듣고 있고요. 솔직히 들으면서 부정 못하고 아픕니다.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여러분께서 비판을 하실 때는 비난도 비판도 따끔하게 아프게 와 닿지만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활력 불어넣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지만 바뀔 수 있죠, 우리. 아니 그럼요.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전당대회라는 것이 지도부를 그러니까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어떤 그러니까 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도부로 만들어내냐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우리 당의 생사가 걸렸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24%밖에 득표하지 못했는데 네. 이 점은 사실 역대 선거를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저조한 기록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물론 선거 치르기 전까지 어려움이 그러니까 누적돼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그 참담한 그 현실에 대해서 이걸 극복하고 또 당을 정말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번 지도부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라는 게 사실 그냥 약간은 보면 뭐 정말 이 사람들이 좌파인지 뭐 극좌파인지 뭐 좀 우파인지 사실 제가 보기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보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만 모든 걸 맡겨놓고 나라를 맡겨놓게 되면 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커다란 불행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견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적합한 또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면서 저는 그 비판도 하고 여당을 견제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정권을 견제했을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저희 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아준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야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당대회는 7월 3일이지만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계속해서 변신을 열심히 꾀하고 있습니다. 변신이라는 건요. 어떤 변신이냐면요. 슈퍼맨이 날아가듯이 그리고 또 뭐죠? 원더우먼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어슬합니다. 슈퍼맨, 원더우먼이 날아가듯이 자유한국당은 멋지게 변신할 것입니다. 보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그쵸? 보수 안 그럼요. 죽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진침에서는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신봉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을 수 없죠. 네. 단지 그동안에 기득권에 좀 그러니까 물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너무 이렇게 그 좀 부패와 가까이 했던 그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많이 좀 주변에 깔려 있으면서 좀 수고하고 보수가 완전히 좀 혼재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난을 받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 너무 보수를 마치 수로 이렇게 맞아요. 규정 지으면서 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키워내서 그렇지 저는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잘 그러니까 유지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수라는 것이 사실은 진보의 내용을 상당 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사회 발전을 미래
변화에 그러니까 맞춰갈 수 있고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탈바꿈하고 변화하는 그런 세력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우파는 살아있다. 그리고 화이팅 한번 할래요? 네, 네. 선배님, 네. 우파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찡했습니다. 아이고, 네. 네, 뭐,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네,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정치인이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좀 많이 이루셨습니까? 뭐 잠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들으면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부터 좀 사회 변혁과 네. 좀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이 자기 일한 만큼의 땀 흘리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학생 운동도 했었고 네. 또 그 이래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제가 목표했던 그런 일을 이뤄내는데 상당히 좀 그 성과가 좀 부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개인의 어떤 의지보다도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정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바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가치관을 똘똘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아직도 제가 정치권에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배, 저한테는 아주 선배 정치인이시잖아요. 정말 선배 중에 대선배시잖아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뿅아리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저한테는 동료이시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먼저 걸어가고 계신 또 우리 당에서는 부총장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도 자괴감이라는 말씀을 딱 쓰니까 전 순간적으로 저분도 힘들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사실 저는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제가 한 12년 정도 같이 비서로서 모시고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가까이서 같이 모시고 일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모임체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떤 그러니까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땀 흘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사회 변화에 좀 쫓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됐죠. 근데 우리 유 위원장님은 정말 아주 떠오르는 스타니까 스타. 그게 아니죠. 새로운 스타. 이제 네. 조금 이제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이렇게 콕 하고 지금 나오고 병아리가 다리가 너무 컸어. 네, 지금요. 아직 알을 다 못 깨고요. 아래 머리만 내밀고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그렇지 있는 않고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을 새롭게 그러니까 재건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유 위원장 같은 이런 아주 정말 프레시하면서도 확실한 자기 주관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좀 정치권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오래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을 만들지 못해서 좀 그런 순환을 좀 늦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못다 이런 그런 꿈을 좀 이뤄나가기 위해서라면 좀 이렇게 스타급의 신예와 저 같은 이렇게 좀 오래된 사람도 같이 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네, 오늘 어쭈구리에서는요. 여러분이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모셨는데요. 바로 이성헌 자유한국당의 사무부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전에 그렇습니다. 한번 초기에 나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근데 다음에요. 네. 다음에
성함을 딱 검색을 하면요 여러 명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부총장님의 특징이 있어요. 뭐게요? 뭘까요? 그 나오신 분들 중에 머리숱이 제일 많다. 소개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 정말 머리숱만 많은 거예요? 아니, 다른 모습은요 지금 네. 보시면요 정말로요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데요 딴 분들은 다들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들이 나온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시는데요 부총장님이 정말 제일 앞에 검색이 되시고 그리고 숱이 제일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머리숱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머리 심는 게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 머리 심기 위해서 돈 들이진 않았으니까 그건 정말 아버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든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참 이상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했는데요. 이성원 사무부총장님을 모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네. 우리 국민들도 시청자들도 궁금해하는 건데요. 정치를 왜 하시게 되셨나요? 저번에 방송하고 나가시니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네. 부총장이 왜 정치를 시작하셨나요? 라고 댓글이 달려있어서 예. 여쭤봅니다. 저는 정치 입문한 지는 좀 됐는데요. 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네. 버스를 타고 집에를 돌아오는데 한 몇 살 정도?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대로 입문해서 결국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너무 아까 순간 너무 슬펐어요. 왜요? 네. 근데 제가- 지금도 우리 사회가 보면은 자기 부모님이 뭐 돈이 있는 아이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하고 또 그런 공부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좋아진 반면에 너무 없는 슬퍼요. 네. 없는 집 자제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저는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요. 베이비박스 아시죠? 네, 알죠. 제가 베이비박스에서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한 몇 번 따라가서 이제 봉사 차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못 가요. 그래? 그게 아기들을 딱 보면요. 아기들이 아토피에도 걸려 있고 아주 갓난 아기인데도 이미 이게 경계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럴 수 근데 있구나. 그 베이비박스에서 나온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 네. 아이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옆에 바로 엄마 아빠와 온 아이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쌓여 있는 그 보가 완전 실크 같은 거에 아기를 싸고 있고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부티 나는데 이 애가 지금 결혼 7년 만에 얻은 귀한 아이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를 어쩔 줄을 몰라서 다들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이 아이와 그 두 아이가 비교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베이비박스 봉사를 제가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방금 생각나면서 와 정말 비엔나 소년 합창단에 있던 그 옆에 있던 꽃주는 아이들과 그걸 보고 정치를 입문하셨다는 말씀에 정말 마음 초반쯤이었을 네. 거라 생각하는데 아주 어린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버스에 올라와서 네. 구성직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국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엄마가 뒤에 있고 엄마는 없었고 혼자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혼자서 했군요. 네, 네. 그런데 마침 그 아이가 노래 부르고 구성직에 동냥을 할 때 밖을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비인소년 합창단 애들이 공연을 마치고 이제 너무 이동하기 슬프다. 위해서 버스에 오르고 있는데 그 개만한 또래 아이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막 그 애들한테 꽃다발을 전달하기 위해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버스 안에 있으니까 꽃다발 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팔짝팔짝 뛰고 있고 반면에 그 비슷한 또래 한 아이는 이제 버스 안에 들어와서 구성직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국어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이렇게 타고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국어를 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이 불평등한 모습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좀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데 대한 강한 좀 적개심도 있었고 또 그거를 타파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정치라면 정치입니다만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배경이 되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학생운동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대중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대중성에서의 광범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었기 때문에 정치권